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찰리 브라운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손정희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손정희 그분이 이제 기업을 만드신 소프트뱅크,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고, 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왜 그 손정희를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주력 사업이나 그 소프트뱅크나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왜 추종하고 왜 관찰하고 그러는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이고,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아마 긍정하고 있는 팩트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사업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의 그 메인 사업 아이템은 통신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사이드로 여러 가지 이제 IT 사업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일본 통신, 스프린트, 야후재팬, 유통, 그리고 암, SVF,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통신의 그 이동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같이, LG U 플러스 같이 이제 그런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스프린트는 무슨 회사냐면 미국에서 모바일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아마 현재 순위가 아마 3위일 거예요. 자세한 그 얘기는 이따가 이제 그 관련 사진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SVF라고 나오고 거기 비전 펀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그 소프트뱅크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 비중,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사업 분야별 영업이익 비중이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야후 재팬부터 유통, ARM, 그리고 일본 통신, 스프린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 쪽을 보시면 ARM은 영업이익이 1%,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 업체에서 별로, 손정희 측에서 별로 실익은 못 거뒀어요. 예, ARM은.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손정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서비스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 기업이나 통신 서비스 그런 기업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미국에 있는 스프린트 업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운영하는 그 일본 통신업체나 이런 게 다 이제 연결이 만약에 나중에 되면 ARM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돼서 아마 10% 20% 이상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제 3위에 위치한 이제 통신 업체인데, 인수 합병 이후에 이제 별다른 뭐 그 영업 이익이 없죠. 근데 이 그래프 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별로 이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일본 통신은 기존에 이제 일본이란 나라에서 손정희를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여태까지 통신업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커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단단히 굳혀서 이제 이렇게 녹색 부분이 되게, 면적이 되게 넓은 거를 볼 수 있네요. 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매출 비중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2000년대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58%로 그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42% 기타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때 그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아마 판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2005년 그래프 보시면 유선전화,
서비스가 44%를 차지하고 이때서부터 그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 이 비중이 점점 줄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모바일 그러니까 기타 기타 쪽도 이제 15%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보시면 전자상거래가 이제 한 50%로 감소해버리고, 그리고 유선전화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2010년에는 19%로 감소했고, 그리고 모바일이 2010년도부터 이제 갑자기 생겨나서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네요. 아마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폴드폰에서 이제 지금 같은 이런 그 기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애플폰 이런 아이폰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와 84%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면은 지금 그 59%잖아요. 2014년에는 84%. 지금은 뭐 90% 이상 95%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은 이 손정희가 얼마나 과감하게 그 사업 전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렇게 즉각 반응해서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전략을 즉흥 빨리빨리 이렇게 전략 수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사진은 소프트뱅크 투자 기업을 이제 그 간결하게 도식화한 건데, 그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소프트뱅크의 투자 기업들이죠. 예. 주로 반도체, 로봇,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이런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기업이 그 미국의 플랜티, 그 AI 농업, 그리고 나우토 자율주행용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친숙하고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죠. 그리고 우버, 그리고 인도의 플립카트, 동남아의 그랩, 중국의 디디 추싱.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미국, 인도, 동남아, 중국이라고 하면 거의 뭐 전 세계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또 되게 그 미래에 되게 중요한 산업에만 지금 다 자기 지분을 집어넣고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차량 공유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IoT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개개로 보면 별로 이제 값어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 소유주가 그 여러 명이고 지분이 만약에 되게 많이 분산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네트워크화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 손정희란 사람이 이런 거에 관해서 지분에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퍼즐이 다 맞춰질 때는 퍼즐의 주인이 소프트뱅크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거는 그 소프트뱅크의 산업별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그 첫 번째 이커머스에 이렇게 보시면 이커머스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전자상거래 물류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건데,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다국적 기업이죠. 아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고 그 각 나라에 속해 있는 물류 관련 그런 배송 업체죠. 여기 쿠팡이라고 또 보이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이 있는데, 이제 쿠팡이 사실상 이렇게 막 그 영업 이익이 되게 높고 이게 흑자로 계속해서 이제 커나가고 있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손정희가 인수했던 이유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뭐 여태까지 위에 있었던 그 기업에 투자했던 어떤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나중에 이제 우버하고 로봇하고 만약에 그 배송 시스템을 만약에 연결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물류 택배 회사 중에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비싸지 않은 금액에 지분을 인수해서 미리 이제 선점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 비전 펀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출자 구성 다이어그램이에요. 예. 그 이걸 만든 이유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2017년에 100조 규모의 비전 펀드를 만들었죠. 네. 출자자는 소프트뱅크 외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그리고 IT 업계의 애플, 퀄컴, 홍하이, 샤프 이렇게 되죠. 그 비전 펀드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게 가장 큰 규모의 펀드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왜 여기에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쪽에 돈이 여기 들어갔냐.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석유값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미리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름 나는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 영업 이익을 이제 못 뽑아내면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한 거죠. 다시 소프트뱅크 1000억 달러짜리 비전 펀드 구성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뭐 전에 있었던 사진하고 똑같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100% 자기 자본이고 다른 출자자들 대부분은 그냥 채권 투자자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신속한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것으로 생각돼요. 예. 채권 투자자에게는 연 7%를 보장하기로 하고 이 펀드를 이제 구성을 했죠. 근데 7%면은 뭐 작은 돈이 아니라 거대한 국부 펀드 정도 되는 저렇게 거대한 자금의 7%면은 1년에 그 돈이면은 어마어마한 이자가 아닐까 해요. 저 같아도 아마 했을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펀드가 투자된 기업들이에요. 예. ARM과 엔디비아는 소프트뱅크의 현물 출자를 통해서 비전 펀드로 귀속이 돼 있고요. 위워크, 미국 공유 오피스, 그리고 플리카트, 인도의 전자상거래 그 서비스 업체 등은 다양한 기업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할 업체가 ARM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걸 이제 손정희가 이거를 인수 합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그래프에 보시면 지분 1%인데 영업이익도 1%잖아요. 그 이득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적자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뭐 그렇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왜 이 회사가 중요하냐면 그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분야에서 이제 그 특허라든가 아니면 설계 기술 면에서는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여기서 그 조그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IoT 그런 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그 회로들 있잖아요.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그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이제 설계를 해야 그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중국의 무슨 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야 뭐 그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유를 하자면.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설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조사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손정희가 과연 이거를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인가 아마 인수 합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인수 합병이 실패를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인수 합병했던 이유가
이제 미래에는 각종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쓰는 웨어러블 기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 기기나 그런 거에 반드시 이 업체에서 설계한 그런 어떤 그 반도체 집적 회로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이거를 그 인수 합병해서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은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프트뱅크 기업 연합의 그 도식화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맨 위에 오렌지 색깔 있는 알리바바 그룹하고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의 28%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알리바바가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또 아마 이 정도 28%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근사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긴밀한 뭔가 그 그분들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폭스콘도 관여돼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스프린트 그리고 테슬라도 관여돼 있고 예. ARM 여기 나와 있네요. ARM이 거의 중심에 있죠. 예. 중심에 있고 ARM하고 퀄컴하고 또 관여돼 있죠. 예. 왜냐면 그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업체니까 또 퀄컴하고 또 관련이 있고 엔디비아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예. 그리고 우버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IBM하고 또 사실 관련이 있고 알고 보면 애플사하고도 관련돼 있고 스냅딜하고도 관련돼 있고 샤프하고도 관련돼 있고 관련 안 돼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회해가지고 파나소닉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이 자긴 뭐 비트코인이나 이 4차 산업혁명에 별 관심이 없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되게 여우예요. 그 워렌 버핏이. 왜냐면 IBM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그 이 관련된 특허권을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IBM이 그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떠나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죠. 사실 모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관해서. 사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여우죠. 뭐 겉에서 보면 그냥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냥 그런 뭐 그런 사업이나 그런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쪽에 관여돼 있는 자기의 영향력도 되게 커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겠지만 알고 보면 깊숙이 관여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뭐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는 거랑 또 뒷구녕에서 또 하는 짓은 여기랑 또 관련이 되게 깊죠. 이 바닥하고. 네. 그냥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만 봐도 그냥 그 밸류 체인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소프트뱅크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세계 6위 통신 사업자이면서 엔디비아, 알리바바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역대 좋은 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리고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테슬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수집하고 그리고 주로 소프트뱅크가 하는 역할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어떤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구글 같은 그런 업체나 아니면은 엔디비아 같은 그런 하드웨어 업체나 삼성 같은 업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판매와 물류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가운데 서 있는 게 소프트뱅크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정체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글이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도식화된 이 사진으로만 보면 현재로서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소프트뱅크가 중심에 서 있네요. 근데 뭐 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렇죠. 밑에 지금 사진 넘어갈 때 보면은 뭐 제품 사용자들로 그 수집된 데이터 수집된 거를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전송 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송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어떤 그 데이터를 다시 재해석해서 재분배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있는 거는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나온 사진은 소프트뱅크 지배 지분 내주고 스프린트 T 모바일 합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AI 로봇에 집중한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두 번인가에 걸쳐서 이제 T 모바일하고 스프린트에 이제 합병을 시도를 했었는데 미국의 그 FCC인가 하는 그런 FCC 이제 그러니까 연방통신위원회 법무부에서 그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태클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1위 통신 업체가 버라이즌이고 2위가 AT&T인데 이 손정희가 인수합병해서 만약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현재로서는 3위지만 향후 이제 AI를 대입하고 인공지능 대입해서 만약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만약에 시도를 하면 그 1인 버라이즌하고 AT&T가 아마 향후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아마 수세에 몰릴 확률이 되게 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스프린트하고 T모바일이 3위하고 그러니까 뭐 4위하고 5위였나? 예. 그 3위하고 4위 업체를 이제 뭉쳐가지고 3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이제 저가의 어떤 지분율을 확보하고 M&A를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그 향후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그 5G 이동통신이나 그런 걸 이제 대입해가지고 자기네가 강력한 서비스로 이제 1, 2위를 잡겠다는 어떤 그런 방침인데 제가 보기에 그 쿠팡을 이렇게 지금 그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도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건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 뉴스인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픈한 상태이긴 한데 대대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활성화돼서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향후 이제 7월 달에 G20 이제 전 세계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관해서 이제 나오면서 그 어떤 그 법과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 본인들도 이제 움직이길 하겠죠.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플랜 로드맵에 있었던 그런 계획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수정하거나 검토해서 이제 강력하게 아마 추진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 여름이 아마 기점이 아닐까. 작년 12월, 1월과 같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국 17조 신시대 기술펀드 조성 자오샹지 그룹 벤처 스타트업 융단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그 위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표면에 나와 있는 돈은 17조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 직간접적으로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본인들이 아마. 그리고 이미 그 알리바바에서 그 안트 파이낸셜을 통해서 펀드 규모를 이미 조성을 했고 그 돈은 아마 다시 재투자될 거예요.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일본 SBI 그룹의 비트코인 캐시를 전 세계 결제 사용기에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 뉴스만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뭐 비트코인을 넘을 거다, 뭐 아니면은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뭐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넘을 거다, 아니면 뭐가 뭐를 넘을 거다, 뭐 비트코인은 사라진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SBI 홀딩스랑 그 예전에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우지안이하고 이제 뭐 긴밀하게 어떤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비트코인 캐시를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마 거세게 오르면 그에 준하는 아마 5분의 1이나 아니면 최소 못해도 10분의 1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실생활에 더 많이 쓰여질 거라고 확신해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네, 지금 모바일서 서버로 확대하는 ARM 생태계 손정희 인수 후 힘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모바일 하드웨어만 만들던 그런 회사에서 서버랑 연결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설계된 메모리 칩을 생산해서 그것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나 그런 뭐 삼성전자나 그런 기계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ARM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들 조사해 보시면 아마 더 이제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그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서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건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ARM을 인수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게임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좋은 어떤 명언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마윈이 이제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if not me, then who? if not now, then when? 내가 아니라면 누가? 지금 아니라면 언제?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업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 있다.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회다. 근데 이게 되게 간결한 문장 같은데, 뭐 장사를 하거나 음식 장사, 아니면 뭐 차일드 케어, 아니면 뭐 병원, 아니면 법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모두한테 어떤 기본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마 진정한 능력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생각하고 사색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대다수 지금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학교를 다녀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친구가 결혼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니까 나도 준비해야지. 근데 자신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답은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 어떤 그 삶이나 어떤 그 문제의 해답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고 내가 즐길 줄 알고 그래야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 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직장 다닌다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전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떤 생각이냐면 그 음,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건데 내가 꼭 그걸 꼭 해야 하나? 내가 그 장소를 가야 하나? 내가 꼭 그걸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지금도 뭐 그래서 원래 장가를 가서 원래 일반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가긴 가겠죠. 이제 뭐 머지않은 미래. 근데 분명한 건 마지막으로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흘러가는 사회가 확실한 직장도 없고 확실한 뭔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길이 끝까지 간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 영혼 끝까지 빨아들여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한번 추진해보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생각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주관 있는 삶이 아닐까를 생각해요.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썸네일과 좋은 편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안녕. 그리고 반드시 가요. 두고 보세요.